안녕하세요, 친구들. 조맘이에요. 오늘 하루 행복했나요? 우리 오늘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며 행복한 꿈나라로 떠나 볼게요. 눈을 꼭 감고 이야기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이야기, 부끄러워 숨은 고개. 옛날 서해안 지방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앞바다에는 조기가 많이 살았지요. 어찌나 조기가 많은지 바다에 나갔다 하면 고깃배들은 그득그득 조기를 싣고 돌아왔지요. 그물은 무거워 출렁출렁, 어부들은 흥겨워 흥얼흥얼. 마을 사람들은 날마다 신이 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고마우신 황룡님이 바다를 지켜주신 덕분이야. 그렇고 말고. 사람들은 황룡이 살고 있는 마을 앞바다를 향해 넙죽넙죽 절을 했어요. 어느 날은 먼 바다에서 온 사나운 바다 구렁이가 조기를 마구 잡아먹었어요.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는 거냐? 황룡이 바다 구렁이에게 불을 뿜어대자 놀란 바다 구렁이가 허겁지겁 주랭랑을 놓았지요. 이빨 센 상어도 덩치 큰 고래도 황룡을 보기만 하면 덜덜 떨며 꽁무니를 뺐지요. 한편 먼 바다에는 마음씨 고약한 청룡이 살고 있었어요. 심술이 덕지덕지 욕심이 더덕더덕 붙은 청룡은 조기를 지켜주기는커녕 매일 저 혼자 꿀꺽하기가 일쑤였지요. 그러니 먼 바다는 점점 죽어갈 수밖에요. 그러던 어느 날 청룡은 조기가 많은 마을 앞바다를 차지하고 싶었어요.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 청룡은 뒤룩뒤룩 살찐 몸을 흔들며 생각했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청룡은 실실 웃으며 마을 앞바다로 갔지요. 너는 어째서 이 넓은 바다를 독차지하고 있느냐? 청룡은 황룡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따졌어요. 황룡은 청룡의 속셈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또박또박 말했지요. 나는 바다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다를 지켰을 뿐이네. 웃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 바다를 반으로 뚝 잘라주게. 그럴 수는 없네. 그렇게 되면 이 바다도 죽어갈 것이 뻔하지 않은가? 황룡의 말에 청룡은 벌컥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싸울 수밖에. 황룡과 청룡이 싸운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조기들은 한숨을 폭폭 내쉬며 갈팡질팡 바닷속을 헤엄쳐 다녔어요. 청룡이 이기면 우리를 모두 잡아먹을 거야. 맞아. 황룡님이 반드시 이겨야 해. 황룡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잖아. 조기들은 모두 황룡이 이기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드디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청룡이 시퍼런 불을 뿜자 황룡은 누런 불을 내뿜었어요. 파도는 무섭게 출렁출렁, 바다는 뜨거워 할딱할딱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황룡과 청룡은 바다 위를 빠르게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어떨 때는 황룡이 밑에 깔리고 또 어떨 때는 청룡이 밑에 깔렸지요. 두 마리 용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통에 누가 이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지요.
바다가 용광로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자 많은 조기들이 죽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도둑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고약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람? 그러게 말이야. 우리 마을은 도란도란 정을 나누고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았는데. 마을 사람들은 황룡과 청룡이 싸우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편 그 마을에는 활을 잘 쏘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활솜씨가 좋은지 날아가는 파리까지 맞출 정도였대요. 젊은이는 나라에서 으뜸가는 장군이 되기 위해 무예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시험까지 앞으로 열흘 남았으니 내일은 길을 떠나야겠구나. 마을에서 무예 시험이 열리는 곳까지는 7, 8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는 차근차근 길 떠날 준비를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얼른 일어나 보시오. 누군가가 젊은이를 흔들어 깨웠어요. 눈을 떠보니 하얀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잠을 깨워 미안하오. 나는 바다에 사는 황룡이라오. 황룡이라면 지금 청룡과 싸우고 있는... 그렇소. 나를 좀 도와주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바다를 지켜야만 하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지요? 그러자 노인은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당신의 활 솜씨가 필요하오. 그렇지만 전 내일 무예 시험을 보러 떠나야 합니다. 나를 돕는 일은 바다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는 일이오. 한참을 생각하던 젊은이는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루 늦게 출발해도 시험에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한 거지요. 젊은이는 자신의 힘으로 바다와 마을을 살리기로 굳게 마음먹었어요. 내일은 아마도 마지막 싸움이 될 것이오. 내가 바다에 잠기면 청룡이 떠오르고 청룡이 바다에 잠기면 내가 떠오를 것이오. 젊은이는 미리 마을 뒷산에 있는 소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가 떠오를 때 나를 향해 화살을 날리시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젊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나도 청룡도 화살보다 빠르오. 만약 청룡이 떠오를 때 화살을 쏘면 그 사이 청룡은 바다에 잠기고 내가 떠올라 화살을 맞게 된다오. 그러니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지만 청룡이 죽는 것이오. 노인은 당부에 당부를 거듭했지요. 노인이 바람처럼 사라지자 젊은이는 눈을 번쩍 떴어요. 알고 보니 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노인의 마지막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반드시 내가 떠오를 때 나를 쏘시오. 그래야지만 청룡이 죽는 것이오. 다음 날 아침 젊은이는 산에 올라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잔잔하던 바다가 갑자기 꿈틀대기 시작하더니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황룡과 청룡의 꼬리가 흔들릴 때마다 파도가 산처럼 일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뿜어져 나왔지요. 젊은이는
활을 겨누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어요. 황룡과 청룡은 친친 엉킨 채 물에 잠겼다 떠올랐다 하며 싸웠어요. 퍼드덕. 그때 청룡이 물 위로 떠올랐지요. 이 못된 용! 젊은이의 마음속에 청룡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솟구쳤어요. 쌩! 젊은이는 청룡을 향해 화살을 날렸지요. 그런데 앞불싸 노인이 그토록 당부했던 말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지요. 젊은이가 쏜 화살은 황룡의 등에 꽂히고 말았어요. 그러자 황룡은 검붉은 비를 마구 쏟으며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지요. 젊은이는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 이럴 수가. 청룡을 죽였어야 했는데 황룡을 죽이다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젊은이는 활과 화살을 버리고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지요. 그 후 젊은이는 평생 동안 산속에서 나오지 않았대요. 부끄러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 후로 마을 앞바다에서는 조기를 볼 수가 없었어요. 마을 앞바다에 살던 조기들이 청룡을 피해서 모두 먼 바다로 가버렸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은 젊은이가 부끄러워 숨어 살던 고개를 숨은 고개라고 불렀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보신랑의 이상한 인사. 옛날 어느 마을에 바보신랑이 살았어요. 바보신랑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지요. 매미가 우는 여름에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질 않나, 쌩쌩 찬바람 부는 겨울에 나비를 잡겠다고 온 산을 헤매고 다니질 않나, 게다가 깜빡깜빡 잊어버리기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그 나이 먹도록 옷고름 매는 순서 하나 몰랐대요.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뭐더라? 이런 바보신랑네 집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지요. 세대 큰일 났어. 신랑이 밤나무에서 떨어졌대. 신랑이 도랑에 빠졌대. 어서 가봐. 세대 신랑이 뒷집 큰 개한테 물렸어. 바보신랑은 어쩌면 하루도 몸 성할 날이 없었어요. 그러니 같이 사는 각시가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었지요. 에휴, 옷구름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매야지요. 감나무를 지나 쭉 가다가 우물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돌아 세 번째 집이에요. 각시는 신랑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이것저것 일러주랴, 집안일 하랴, 농사일 하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하루는 각시가 밭으로 일하러 나간 사이에 이웃 마을에서 손님이 찾아왔어요. 여보게나, 그동안 잘 지냈는가? 손님이 먼저 반갑게 인사를 건넸지요. 하지만 바보신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고개만 갸웃갸웃했어요. 이보게,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마냥 세워둘 텐가? 인사할 줄 모르는 바보신랑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맸지요. 어떻게 해야 하지? 손님이 왔으니 일단 웃고 보자. 바보신랑이 갑자기 해벌쭉 웃기 시작했어요.
먼 길을 온 손님은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른데 주인이 인사도 없이 웃기만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여보게, 내 얼굴에 뭐라도 묻었나? 왜 그렇게 웃나? 눈치 없는 바보 신랑은 온갖 웃음소리를 내며 계속 웃었어요. 기득기득기득 깔깔깔깔. 이런 무례한 사람 같으니라고. 내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네. 결국 손님은 왕왕 소리치며 화를 내고는 가버렸지요. 그 후로 바보 신랑은 인사도 안 하는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각시는 안 되겠다 싶었지요. 서방님, 이른 아침 각시가 신랑을 앉혀놓고 말을 꺼냈어요. 각시야, 왜 그래? 아무것도 모르는 신랑은 그저 싱글벙글 웃었어요. 집안의 가장인 서방님께서 인사예절조차 모른다면 우리 집안은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 인사예절만은 꼭 익히셔야 해요. 각시는 낮은 목소리로 가만가만 말했어요. 이제부터 제가 하나씩 가르쳐 드릴 테니 잘 따라 하세요. 쉬우니까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응, 알았어. 열심히 할게. 바보 신랑은 제법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하고 인사를 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은 각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따라했어요. 잘하셨어요. 신랑은 각시의 칭찬에 입이 함지박만 해졌지요. 그 다음에는 방으로 모시면서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니까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건네세요. 마지막으로 여기 술상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됩니다. 쉬운데? 자,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보세요. 각시는 자신 있어 하는 신랑의 모습에 잔뜩 기대를 했지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바보 신랑이 또박또박 말했어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계속 해보세요. 각시는 신이 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순서가 뒤죽박죽이에요. 여기 술상 올려라. 편히 앉으십시오.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휴, 그러면 그렇지. 어느덧 밤이 이슥해져 둥근 달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아침부터 시작한 인사말 배우기는 밤이 깊어도 끝날 줄을 몰랐지요. 바보 신랑은 슬슬 좀이 쑤셨어요. 슬금슬금 각시 눈치를 보다가는 꾸벅꾸벅, 꾸벅꾸벅 졸다가는 이리 쿵 저리 쿵, 꾸벅꾸벅 쿵, 꾸벅꾸벅 쿵. 그렇게 밤새도록 졸다 깨다 졸다 깨다 외우고서야 겨우 인사말을 제대로 할 수 있었지요. 날이 밝았어요. 가까스로 인사말을 외우기는 외웠는데 문제가 생겼지요. 각시야, 순서는 도저히 못 외우겠다. 어쩌면 좋지? 각시도 난감했어요. 그때
반지꼬리에 삐죽 나와 있는 실타래가 보였지요. 옳지, 서방님.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각시는 실타래의 실을 술술 풀어 바늘에 꿰더니 한쪽 끝을 신랑 저고리에 꿰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서방님 옷에 연결된 실을 잡아당겨서 신호를 보낼게요. 그럼 순서를 잊지 않으실 거예요. 각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 번 당기면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두 번 당기면 편히 앉으십시오 라고 하세요. 세 번 당기면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네 번 당기면 여기 술상 올려라 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각시가 눈을 반짝이며 설명해 주었어요. 어허, 그러면 되겠구나. 역시 우리 각시야. 그럼 한번 해볼까요? 바보 신랑이랑 각시는 신이 나서 주거니 받거니 연습을 했지요. 며칠 후 각시는 지난번에 잔뜩 화가 나서 돌아간 이웃마을의 손님을 다시 불렀어요. 바보 신랑과 각시는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가라앉히고 연습한 대로 시작했지요. 각시가 실을 한번 톡 당기니까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그래, 자네도 잘 지냈는가? 두 번 톡톡 당기니까 편히 앉으십시오. 바보 신랑은 각시와 호흡을 맞춰 착착 인사를 했어요. 손님은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신랑의 모습에 아주 흡족해 했지요. 허허허허, 이렇게 공손한 사람을 아무래도 내가 잘못 알았던 것 같군 그래. 대접 잘 받고 가네. 그 후로도 바보 신랑은 몇 번이나 손님을 맞았지만 연습한 대로 무사히 잘 치러냈어요. 바보 신랑과 각시는 이제 아주 의기양양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동안 소식이 뜸하던 먼 친척이 오랜만에 바보 신랑을 찾아왔지요. 각시는 곧바로 실을 톡 잡아당겼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신랑은 또랑또랑하게 인사를 했지요. 톡톡. 편히 앉으십시오.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톡톡톡톡. 여기 술상 올려라. 그런데 마침 부엌에서 술상을 봐야 할 아이가 심부름을 가고 없었지 뭐예요. 당황해서 이리저리 둘러보던 각시의 눈에 마당에 뒹굴고 있는 뼈다귀가 보였어요. 옳지, 저기에다 잠깐 실을 묶어놔야겠다. 각시는 뼈다귀에 실을 묶고는 서둘러 술상을 보러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이때 어슬렁어슬렁 누렁이 한 마리가 마당으로 기어 들어오지 않겠어요? 마당 여기저기를 킁킁대던 누렁이는 뼈다귀 냄새를 맡고는 냉큼 물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신랑은 방 안에서 친척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듣던 대로 자네 정말 의젓해졌군. 바보 신랑은 친척의 칭찬에 싱글벙글 입을 다물 줄 몰랐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누렁이가 뼈다귀를 한 입 물어뜯자 실이 톡
이상하네. 에이, 모르겠다. 방 안에 있던 바보신랑은 갑자기 실이 당겨져서 어리둥절했지만 다시 인사를 시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당황한 친척은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누렁이가 2번 쩝쩝 물어뜯으니 실이 톡톡. 편히 앉으십시오. 아니, 이보게 왜 이러나? 누렁이가 3번 쩝쩝쩝 뜯어 먹으니 실이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보게, 지금 날 놀리는 건가? 친척은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도 딱한 바보신랑은 계속 인사말만 해댔지요. 여기 술상 올려라. 아니, 이 사람이 이만 가야겠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친척은 바보신랑을 뒤로 하고 횡하니 방을 나가버렸어요. 바보신랑은 어떻게 됐냐고요? 톡! 어서 오십시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톡톡톡. 술 한잔 하시겠습니까? 바보신랑은 실이 당겨질 때마다 빈방에서 혼자 계속 인사를 했다지요. 세 번째 이야기. 사냥꾼 만석이. 깊고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만석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만석이는 참 착한 효자야.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만석이를 칭찬했지요. 만석이는 좋은 옷이나 맛있는 음식을 보면 항상 어머니를 먼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농사지을 논밭이 없던 만석이네는 늘 가난했어요. 뗄나무를 장에 팔아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만석이는 뗄나무를 하러 마을 뒷산으로 올라갔어요. 뚝뚝 마른 삭정이를 분지르고 주섬주섬 나뭇가지를 주워 지게에 한 짐 가득 실었지요. 나무를 이만큼 했으니 보리쌀 한 대는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비칠비칠 일어섰어요. 이틀이나 굶어 기운이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많이 기다리시겠다. 어서 돌아가자. 지게를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산길을 내려갈 때였어요. 어디선가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무슨 소리지? 만석이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슬금슬금 걸음을 옮겼어요. 산짐승이 덫에라도 걸린 걸까? 만석이는 두리번 사방을 둘러보았어요. 그때 마침 깊게 파인 구덩이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지요. 저건 너구리 아니야? 언제 빠졌는지 지칠 대로 지친 너구리 한 마리가 허우적거리고 있었지요. 그 순간 만석이는 훌쭉하게 야윈 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그래, 저 너구리를 잡아서 장에 내다 팔아야겠구나. 그러면 어머니를 위해 쌀과 고기를 살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너구리를 잡아 집으로 돌아왔어요. 새끼 너구리 같은데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니? 너구리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만석이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망설였지요.
모처럼 잡은 너구리를 놓아주어야 하다니. 만석이는 이번 한 번만 너구리를 장에 내다 팔기로 마음먹었어요. 장날이 되자 만석이는 숨겨놓았던 너구리를 가지고 장으로 갔어요. 어이구, 이런 귀한 약재를.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 또 구해오게나. 약방 주인은 벙글거리며 돈을 듬뿍 쥐어주었어요. 만석이는 너구리를 판 돈으로 쌀도 사고 고기도 샀지요. 얘야, 흰 쌀밥과 고깃국이 입에서 살살 녹는구나. 어머니는 쌀밥과 고깃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만석이도 모처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요. 뗄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파는 것보다 산짐승을 잡아 파는 것이 훨씬 낫겠어. 그때부터 만석이는 산짐승을 잡아 장에 팔기로 마음먹었지요. 그래서 올가미를 만들어 산 여기저기에 놓아두고 깊은 구덩이도 여러 개 파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산짐승들을 많이 잡을 수 있을 거야. 만석이는 이제부터 힘들여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날아갈 듯이 기뻤지요. 만석이가 만들어 놓은 올가미에는 산토끼와 다람쥐 같은 작은 짐승들이 많이 잡혔어요. 또 구덩이에는 사슴, 노루, 멧돼지 같은 큰 짐승들이 잡혔지요. 어이쿠 신난다. 만석이는 잡은 산짐승들을 가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오곤 했지요. 만석이가 산짐승을 곧잘 잡는다는군. 이웃마을까지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산짐승을 사려고 만석이네로 몰려왔지요. 가난뱅이였던 만석이네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뒷산의 산짐승들이 한 마리, 두 마리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만석이가 밤낮으로 산짐승들을 잡아들이니 그럴 수밖에요. 만석이가 산짐승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여 큰일이야. 이러다가는 산짐승을 구경하기도 힘들겠어. 마을 사람들도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얘야, 이젠 산짐승들을 그만 잡으렴. 마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어머니가 만석이를 말렸지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제 큰 곰 한 마리만 잡고 그만 잡을게요. 그러나 만석이는 말만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산짐승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만석이의 얼굴이 차츰 괴상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광대뼈가 불룩 튀어나오고 얼굴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혹들이 돋기 시작했어요. 거기다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빠지고 눈도 빨갛게 변했지요. 살아있는 산짐승들을 많이 잡더니 마치 짐승처럼 변해가는구나. 마을 사람들이 흉을 보는데도 만석이는 들은 채 만 채 사냥을 다녔지요. 어느덧 만석이는 장가갈 나이가 되었어요. 하지만 만석이에게 시집오겠다는 처녀는 한 사람도 없었지요. 어떤 색시가 만석이처럼 우락부락한 신랑을 좋아하겠어요? 큰일이구나. 땅을 준다고 해도 시집오겠다는 처녀가 없으니. 어머니는 한숨을 푹푹 내쉬며 말했어요. 에잇, 산에 가서 호랑이나 잡아오겠어요. 화가 난 만석이는
어린 짐승이나 새끼를 가진 어미 짐승도 가리지 않고 마구 잡아들였어요. 마침내 마을 뒷산은 물론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도 산짐승들이 사라져 갔지요. 보다 못한 마을 노인이 만석이를 불렀어요. 이제는 살림도 넉넉해지고 농사지을 땅도 있으니 사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나? 뭐라고요? 사냥을 그만두고 농사나 지으라고요? 제가 부자가 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셨나요? 만석이는 코를 벌름거리며 길길이 날뛰었어요. 만석이한테는 썩은 고깃덩이 냄새가 나.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차츰 만석이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부탁이니 얘야, 산짐승을 제발 그만 잡으렴. 보다 못한 어머니도 만석이를 말렸어요. 어머니까지 이제 제가 못마땅하신가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어요. 효성스러웠던 만석이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이의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허연 머리와 수염을 한 산신령이 나타나 말했지요. 내 아들이 사냥을 그만두지 않으면 나도 내 아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놀라 잠에서 깬 어머니는 여전히 산신령의 목소리가 우렁우렁 울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만석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따위 꿈을 믿다니 어머니도 늙은 노망이 들었군요. 만석이는 어머니에게 버럭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아이고, 저 녀석이 이제 망나니가 다 되었구나. 어머니는 눈물만 줄줄 흘렸지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만석이는 그날도 역시 사냥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얘야, 어미의 소원이니 제발 사냥을 그만두렴. 어머니는 집을 나서려는 만석이를 붙잡고 애원했지요. 그러나 만석이는 어머니를 뒤로 한 채 펑펑 쏟아지는 한방눈 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만석이가 사냥을 떠난 지 닷새가 지났어요. 돌아올 때가 지났는데. 어머니는 눈이 하얗게 쌓인 산을 올려다보며 걱정했어요.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또 열흘이 지났지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길을 잃은 것일까? 어머니는 점점 더 걱정이 되었어요. 제발 내 아들 만석이를 좀 찾아주시오. 어머니는 울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부탁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못된 만석이를 생각하면 괘씸했지만 늙은 어머니의 부탁을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지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으러 나섰어요. 만석이 어디 있나?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게. 산속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만석이는 어디에도 없었지요. 어떻게 된 걸까? 혹시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것은 아닐까? 만석이를 찾을 수 없자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했지요. 만석이를 찾아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갈 때쯤이었을까요?
그날도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를 찾아 산속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지요. 그때였어요. 누가 무언가를 발견했는지 큰 소리로 외쳤지요. 모두들 이쪽으로 와보시오. 마을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어요. 저기 구덩이 밑을 좀 보시오. 눈에 덮인 것이 마치 사람 같지 않소? 깊게 파인 구덩이는 바로 만석이가 파놓은 것이었어요. 아이고, 만석이구먼, 만석이. 만석이는 깊은 구덩이 바닥에 꽁꽁 얼어 죽어 있었어요. 마치 잘못을 비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말이에요. 스스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져 죽다니 산신령님의 노여움을 산 거야. 죽을 때가 되어서야 용서를 빌면 무엇해.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깨달았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만석이의 모습을 보고 잘못을 빌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만석이가 죽고 난 뒤 마을 뒷산에는 예전처럼 산짐승들이 뛰어놀기 시작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마신을 잡아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런데 마마신은 바람을 참 좋아했지요. 바람이 불면 둥글둥글 몸을 부풀려서 바람을 타고 둥실둥실 나들이를 다녔어요. 산이며 들이며 마을이며 이곳저곳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이지요. 마마신이 오신다. 제주도 사람들은 마마신이 오면 푸짐하게 대접했어요. 마마신을 잘 대접하지 않을 때면 마마신이 무서운 요술주머니를 열었거든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요술주머니에서 소르르 나온 마마병정들은 마마병을 무섭게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마마신에게 정성을 다할 수밖에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해마다 찾아오는 마마신 대접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지쳤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었지요. 높은 돌담을 쌓아 마마 병정들을 막읍시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영차 돌담을 높게 쌓았어요. 하지만 마마 병정들은 돌담 사이로 윙윙 쳐들어왔지 뭐예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사람들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또다시 찾아온 마마병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지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의를 열었지요. 땅속 깊은 곳에서 숨어 살기로 합시다. 그래요. 땅속으로는 쳐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영차 땅을 깊게 팠어요. 하지만 마마 병정들은 흙틈 사이로 윙윙 쳐들어왔지 뭐예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사람들의 계획은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마마 병정들은 바람이 통하는 곳이면 어디든 갈 수 있었지요. 마을에는 마마병에 걸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몸에는 작고 오목한 마마 자국이 생겨났지요. 다시 마마신에게 빕시다. 이제 어쩔 방법이 없어요. 마마신에게 빌어야겠어요.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하지만 마마씨는 그동안 사람들이 한 행동을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래서 모른 척 요술주머니를 열었어요. 그러자 요술주머니에서 마마 병정들이 소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걸요. 먹을 것을 모두 마마신에게 바친 사람들은 쫄쫄 굶게 되었어요.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시다. 마마신이 없는 곳으로 가요. 사람들은 짐을 꾸려 마을을 떠났어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하지만 마마 병정들은 악착같이 쫓아가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이제는 마마신과 싸워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바다에 사는 용왕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래요. 용왕님께 도와달라고 해요. 사람들은 마을에서 잠수를 제일 잘하는 해녀를 뽑았어요. 바닷속 용왕님에게 도움을 청하러 보내려고 말이에요. 용왕님께 우리 사정을 잘 말해주시오.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녀만 바라봤어요. 해녀는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용기가 났어요. 해녀는 바다로 풍덩 들어갔지요. 용궁으로 가는 길을 찾아 깊이 잠수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풍덩풍덩 용궁을 찾았지만 좀처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거북님, 용궁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거북은 해녀의 말에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바위님, 용궁 가는 길을 좀 알려주세요. 해녀를 불쌍하게 생각한 바위씨는 아무도 모르게 용궁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지요. 와, 저기다. 바다 한가운데에 뚫린 커다란 동굴이 보였어요. 해녀는 물 위로 올라와 크게 숨을 쉬고는 다시 풍덩 잠수를 했지요. 하지만 아무리 가도 동굴의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디까지 가야 하나? 해녀는 부그르르 숨이 막히자 물 위로 얼굴을 내밀었지요. 용왕님을 꼭 만나고 오세요. 알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해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해녀는 사람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다시 용기가 났어요. 바위님, 제발 도와주세요. 힘이 다 빠진 해녀는 지친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얼마나 헤엄쳐 갔을까? 깜깜했던 동굴이 점점 환해지지 뭐예요? 해녀의 정성에 바위신이 감동했나 봐요. 아, 눈부셔. 해녀는 빛이 쏟아지는 곳으로 헤엄쳐 갔어요. 드디어 용궁을 찾아낸 거예요. 마마신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해녀는 울면서 사람들의 고통을 모두 말했지요. 겨우 말을 마친 해녀는 그만 힘이 빠져 쓰러지고 말았어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요. 바위신이 해녀를 흔들어 깨웠지요. 용왕님, 제발. 해녀는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숨을 거둔 해녀는 서서히 산호로 변해갔지요. 당장 바위 군사들을 보내 마마신을 없애라. 화가 난 용왕님은 바위신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바위 군사들이 우르르 바다 위로 솟아올랐어요. 마마신을 잡아라. 그러고는 똘똘 뭉쳐서 마마신을 둥그렇게 포위했어요.
하지만 마마신이 웃으면서 요술주머니를 열자 또다시 엄청난 수의 마마 병정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마마병을 퍼뜨리자! 정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마마 병정들은 바람을 타고 윙윙 공격했지요. 바위 군사들은 주먹을 휙휙 휘둘렀어요. 화살을 쏴라! 마마 병정들이 화살을 마구 쏘아댔어요. 바위 군사들의 몸에 뾰족한 화살이 콕콕 박혀 동그란 구멍이 뽕뽕 뚫렸지요. 마마신을 잡아라! 으드득 으드득. 바위신은 이를 갈며 소리쳤어요. 뽕뽕 뚫린 상처는 아팠지만 죽은 해녀 생각에 힘이 났지요. 바위신은 단단한 주먹을 휘두르며 마마 병정들을 잡았어요. 커다란 창칼로 공격하라! 마마 병정들도 지지 않으려고 창칼을 휘둘러댔지요. 싸움이 언제 끝나려나? 사람들은 싸움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바위 군사들과 마마 병정들이 싸우는 동안 하늘에서는 큰 바람이 계속 일어났어요. 울타리가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였지요. 안 되겠다. 바닷가로 도망갑시다.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로 갔어요. 싸움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계속 되었답니다. 그때 바닷가로 산호 하나가 떠밀려 왔어요. 이게 뭐지? 어린 해녀가 산호를 발견하고는 높이 들어 올렸지요. 그러자 갑자기 마마 병정들이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마신도 산호를 보자 힘을 잃고 달아났어요. 이때다. 마마신을 잡아라. 바위 군사들은 마마신을 뒤쫓아갔어요. 그러고는 똘똘 뭉쳐서 마마신을 잡아 물리쳤답니다. 드디어 마마신을 물리쳤다. 사람들은 기뻐서 얼싸안고 소리쳤어요. 어린 해녀들도 바닷가에서 첨벙첨벙하며 좋아했지요. 마마신이 죽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들더니 큰 비가 쏟아졌어요. 싸움을 마친 바위 군사들도 신이 나 빗물에 몸을 씻었답니다. 하지만 뽕뽕 뚫린 상처는 씻을 수가 없었지요. 아무리 닦아도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용궁으로 간 해녀는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바다를 바라보며 해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실은 저 산호가 바로 그 해녀입니다. 바위신은 해녀 이야기를 해주고는 바다로 돌아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해녀의 희생에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때부터 제주도에서는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해녀들은 산호를 몸에 지니고 다녔답니다. 산호가 마마신을 물리쳤듯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지요. 다섯 번째 이야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 옛날 부지런한 농부에게 세 아들이 있었어요. 농부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세 아들은 빈둥빈둥 놀기만 했지요. 농부는 그런 아들들이 늘 걱정이었어요.
어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살려는지. 세월이 흘러 농부는 죽을 날이 가까워졌어요. 농부는 세 아들을 불러 말했지요. 얘들아, 내가 죽거든 밭을 파보아라. 밭에 묻어둔 보물을 찾으면 너희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게다. 그러고는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세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뒤 곧바로 괭이와 삽을 들고 밭으로 나갔어요. 얼른 땅을 파서 보물을 찾자. 보물을 찾으면 멋진 집부터 지어야지. 난 신나게 놀 거야. 그날부터 열심히 밭을 파기 시작했어요. 세 아들은 꽁꽁 언 겨울에도 땅을 팠어요. 묻힌 곳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았을걸. 조금만 더 파보자. 그래, 곧 보물이 나올 거야. 세 아들은 영차 밭을 파헤쳤어요. 세 아들은 곡괭이로 쿵쿵, 삽으로 푹푹, 매일매일 열심히 땅을 팠어요. 하지만 절반을 팠는데도 보물은 나오지 않았지요. 아휴, 힘들어. 보물은 언제 나올까? 밭을 샅샅이 파헤치는 동안 봄이 되었어요. 보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요. 세 아들은 털썩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우릴 속이신 모양이야. 그런데 그때 큰형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저기 드디어 보물을 찾았어. 큰형이 가리킨 것은 파릇파릇한 새싹이었어요. 이제 알겠어. 아버지는 우리에게 부지런히 밭을 일구며 살라고 하신 거야. 맞아.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말이야. 세 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마워했어요. 여섯 번째 이야기. 게으른 마부의 기도. 짐을 잔뜩 실은 마차가 울퉁불퉁 진흙탕 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에이, 진흙이 튀어 옷을 버리겠군. 마부는 툴툴대며 말에게 휙휙 채찍질을 했어요. 그런데 마차가 갑자기 한쪽으로 기우뚱? 마차가 왜 이러지? 마부는 진흙이 묻을까봐 내리지도 않고 엉거주춤 아래를 내려다보았어요. 어이쿠, 바퀴가 진흙탕에 빠져버렸잖아. 이랴. 마부는 더욱 힘껏 채찍질을 했어요. 말아, 힘을 좀 써보라고. 말은 낑낑대며 마차를 끌었지만 진흙탕에 빠진 바퀴는 꿈쩍하지 않았지요. 바퀴는 도무지 빠져나오지 않는데 말이 지쳐서 땅바닥에 철퍼덕. 어휴, 이를 어쩌지. 마부는 턱을 괴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려서 마차를 밀면 옷을 버릴 테고. 옳지. 하늘에 계신 신에게 빌어보자. 마부는 냉큼 짐 위에 올라가 기도를 했어요. 천하장사이신 헤라클레스님, 저를 가엾게 여기시어 진흙탕에 빠진 마차를 꺼내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이놈. 너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을 셈이냐? 마부는
깜짝 놀라 벌벌 떨었어요. 당장 마차에서 내려 바퀴를 힘껏 들어 올려라. 마부는 그제야 허둥지둥 마차에서 내려섰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영원히 지켜야 할 것. 옛날 이스라엘에 요하난이라는 훌륭한 랍비가 살고 있었어요. 요하난은 학식이 깊고 지혜로워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요. 요하난은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고 있었어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로마는 예전부터 예루살렘을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결국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로마군이 곧 공격할 거라는 소식에 사람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다투었어요. 마지막 한 명까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어차피 로마군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요. 한쪽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쪽은 평화롭게 해결하자고 입을 모았지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양쪽 모두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싸우는 사람들을 뒤로 한 채 요하나는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로마군을 이길 수 없을 거야. 곧 로마군에게 점령당하고 말 테지. 하지만 언젠가는 로마군도 물러날 테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견뎌낼 힘이 필요해. 어떻게 하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참을 고민하던 요하나는 로마 장군을 만나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나 로마 장군을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성 밖을 둘러싼 로마 병사들 때문에 자유롭게 성문을 나설 수가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로마 장군을 만나러 가겠다고 하면 예루살렘 사람들도 요하난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런저런 궁리 끝에 요하난은 한 가지 꾀를 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 안에는 요하난이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요하난 선생님께서 편찮으시되 어쩜 좋아. 제자들은 요하난을 극진히 간호했고 많은 사람들이 요하난을 걱정했어요. 요하난이 아프다는 소식은 곧 로마군에게까지 알려졌지요. 며칠 뒤 끝내 요하난이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 이제 다시는 선생님을 뵐 수 없구나. 요하난의 제자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지요. 요하난을 존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죽은 요하난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요. 단지 관 앞에서만 인사할 따름이었지요. 제자들이 요하난의 관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묘지가 없어 성 밖으로 나가야 했거든요.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제자들은 뜻을 굽히지 않았지요. 위대하신 선생님을 아무 곳에나 묻을 수는 없습니다. 해가 잘 드는 언덕에 묻어드려야 해요. 제자들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가는 요하난의 관을 배웅했어요. 요하난의 훌륭함을 알고 있던 로마 병사들도
조용히 길을 비켜주었지요. 관을 실은 수레가 로마군이 머무르는 언덕 근처에 닿았을 때였어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관에 대고 속삭였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관이 스르륵 열리면서 요하난이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요하난은 사람들 눈을 속이고 성을 빠져나오기 위해 죽은 채 한 것이었어요. 관에서 나온 요하난은 곧바로 로마 장군을 찾아갔어요. 나는 랍비 요하난이요. 장군을 만나러 왔으니 길을 안내해 주시오. 요하난이 찾아왔다는 말에 로마 장군은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죽은 요하난이 나를 찾아왔다고? 이상한 일도 다 있군. 당장 그를 데려오너라. 드디어 장군을 만난 요하난은 잠시 장군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인사했지요. 나는 당신에게 로마 황제와 같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자 장군은 황제를 욕되게 했다며 불같이 화를 냈어요. 장군, 내 말을 믿으십시오. 당신은 로마의 다음번 황제가 되실 겁니다. 그제야 요하난의 말뜻을 알아들은 장군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지혜로운 랍비가 내가 다음번 황제가 될 거라고 예언하다니 가히 듣기 나쁜 말은 아니군. 하지만 겉으로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 황제를 욕되게 하는 말이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마시오. 그런데 당신은 어찌하여 위험까지 무릅쓰고 나를 만나러 온 것이오? 다음 황제가 되실 분께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오? 로마군이 곧 예루살렘을 공격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서 싸운다 한들 로마군을 이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랍비 1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학교 하나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제 부탁은 그것입니다. 뭐 대단한 부탁도 아니군. 좋소. 약속하겠소. 요하난의 예언에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흔쾌히 부탁을 들어주었어요. 얼마 뒤 로마 황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장군이 다음번 황제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요. 장군이 황급히 로마로 돌아가느라 전쟁은 잠시 미루어졌어요. 황제가 된 장군은 요하난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사를 불러 명령했지요.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라. 하지만 작은 학교 하나만은 공격하지 말고 꼭 남겨두거라. 황제의 명령에 따라 로마군은 예루살렘을 공격했어요. 성은 모두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지요. 하지만 요하난이 부탁한 대로 작은 학교 하나와 그 안에 머물던 랍비들은 무사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러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전쟁을 무사히 견뎌낸 작은 학교에서는 다시 아이들의 책 읽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랍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아이들에게 전하였지요. 아이들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났고 어른들도 그런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요하난이 목숨을 걸고 지킨 작은 학교 덕분에 사람들은 다시 살아갈 희망과 힘을 얻게 된 것이랍니다.